살이 여린 부위에 반창고를 붙였다가 뗄 때요.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접착 부위가 아프니까 벌벌 떨면서 떼느라고. 반창고 하나 해치우는데도 몇 분씩 걸립니다. 차라리 그 아픔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한 번에 확 떼어주는 게 더 신속하고 더 속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과한 조심성은 때론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살피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과감할 필요도 있겠죠? 저는 톡톡 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 칠순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오니 역시 고향이 좋긴 좋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에 옛 추억을 떠올리다 보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 조금 쑥스럽네요.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과 결혼하여 7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벌써 4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네요. 아들을 낳기 전에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구박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오래되어서 기억이 흐릿하긴 하지만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 정도로 고된 시집살이가 계속되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결혼 7년 만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이란 걸 알았을 때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준 시어머니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김씨 집안 며느리로 인정받는구나 싶었죠. 항상 쌀쌀맞던 시부모님도 손주가 생기자 조금은 너그러워지셨어요. 그렇게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군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았던지 하늘은 저에게 더 큰 시련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첫 돌을 막 지났을 무렵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장례식에서 칭얼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는 어떡해? 우리 금쪽 같은 민수 내비두고 먼저 가버리면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여보, 제발. 여보, 가지마. 여보! 아무리 울고불고 남편을 불러보고 외쳐봐도 이미 가버린 사람인 것을. 저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남편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 잃은 슬픔에 통곡을 하다 못해 저에게 남편 잡아먹은 나쁜 년이라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년이 내 아들 잡아먹었어. 이 천하의 몹쓸년. 내 아들 내놔, 이년아!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며 내 아들 내놓으라고 발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정신이 멍하여 뺨을 맞는 와중에도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저 몸이 허공에 붕 뜬 것 같고 귀가 먹먹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 잡아먹은 년이 내 손주까지 잡아먹으려 하네! 라면서 제 품에 있던 아이를 뺏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이를 안 뺏기려고 몸싸움을 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대로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그저 아이를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가 간단한 짐만 챙기고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온 후 혹시나 아이가 추울까봐 옷으로 꽁꽁 동여매고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버스를 탔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이 아이와 같이 살 수 있는 곳을 찾기로 하고요. 절대로 시댁의 아이를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에 타서 퉁퉁 부은 눈으로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떠나는 길을 마지막까지 배웅해주지 못해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지만 아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입술을 꾹 깨물고 참았습니다. 입술에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입술을 꽉 깨물고 또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연고도 없는 어느 지역에 도착하여 아이와 둘이 살만한 조그만 단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다행히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이 남겨두고 가신 돈이 조금 있어서 그 돈으로 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후에도 일을 다녀본 적이 없었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된 아이를 놔두고 일을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나마 자신 있던 게 음식이어서 시장 한 귀퉁이에서 작게 음식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과의 연을 끊고 타지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식 장사를 시작한 이후로 새벽마다 일찍 아이를 들쳐업고 시장에 나가 부지런히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등어리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가며 정신없이 장사를 하다 보니 아들과 둘이 근근히 먹고 살 정도로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장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아들을 품에 꼭 안고 잠이 들 때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해지곤 했습니다. 아마 그때 아들을 빼앗겼다면 저는 이미 남편의 곁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에게 하나 남은 이 아이만큼은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시내에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음식 솜씨는 좋은 탓인지 시장 상인들의 입소문으로 단골 손님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잘된 것은 시장 상인분들과 손님들의 덕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고마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죠. 아무래도 식당이다 보니 별별 손님이 다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젊은 과부라고 만만하게 보고 치근덕거리는 남자 손님들이었습니다. 가끔씩 40, 50대 남자 손님들이 와서 그러곤 했어요. 주로 서빙을 하는 제 손을 덥석 붙잡거나 엉덩이를 슬쩍 만지면서 이런 저질스러운 말을 내뱉는 부류들이었죠. 어이, 박 사장. 혼자 아들내미 키우기 힘들지 않어? 밤마다 외롭기도 할 텐데 이 오빠가 외로움 좀 달래줄까? 에이, 비싸게 굴지 말고. 라며 능구렁이 같은 눈빛을 보내는 종자들이었어요. 음식을 나르던 쟁반으로 머리를 한 대 쳐주고 싶었지만 겨우 속으로 삭히고 무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럴 때마다 남편이 없는 서러움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않았을 텐데. 여보, 보고 싶어요.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보고 싶은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들이 보는 앞에서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 잘 때 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칠 뿐이었죠. 몇 년이 지나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학교 끝나고 식당에 와서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들을 잘 키우긴 했나 봐요. 주변 상인들에게 저 집 아들은 진짜 효자라고 소문났으니까요. 학교 끝나고 매일 와서 엄마 일 도와주는데 손도 빠르고 싹싹하게 일 잘한다고요. 가끔씩 단골 손님들이 서빙하는 제 아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어요. 아들이 크면서 더 이상 잘 때 꼭 껴안고 자진 않았지만 그래도 잠이 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했습니다. 아직 제 눈엔 아기 같은데 새근새근 잠이 든 아들의 뽀얀 이마를 쓰다듬기도 하고 볼을 어루만지기도 하면서 이 아기가 내 전부라는 걸 느꼈습니다. 커가면서 남편을 점점 더 닮아가는 모습에 가슴 한편이 아리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남편이 남긴 소중한 선물이라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몸이 부서져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저의 사랑을 아들도 느꼈는지 다른 집 아들내미들이랑은 다르게 애정 표현도 잘하고 다정한 아이로 자라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엄마 힘들다고 무리하지 말라면서 식당에서 저 대신 음식을 하다가 뜨거운 냄비가 엎어져 손을 심하게 데이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워! 저는 아들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바닥에는 펄펄 끓던 냄비가 엎어져서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아들의 손은 빨갛다 못해 까맣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아들은 대인 손을 붙잡고 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저는 순간 눈앞이 노래섰습니다. 병원에 데려갈 생각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비명소리를 들은 옆가게 사장님이 오셔서 저희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한 화상이라더군요. 그 후로 한동안 병원을 다니며 화상 치료를 했지만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위축되는 바람에 아들의 오른손은 흉측하게 변해버렸고 손가락이 잘 구부려지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볼 때마다 매일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이 못난 엄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네가 식당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아들은 저에게 와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엄마, 손이 잘린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아들이 저를 위로해 준답시고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도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들보다 소중하게 키우겠다고 수천 번을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몸에 상처만 내는 엄마라니. 저는 엄마 자격도 없다고 매일 자책했습니다. 아들은 속상해하는 제 마음을 위로라도 하듯 다친 손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을 가고 졸업을 했습니다. 불편한 손 때문에 취직이 잘 되진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단골 손님 한 분의 소개로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된 회사에서 아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출근해 청소도 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업무도 도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회사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회사를 몇 년 다니다가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본 순간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있을까 싶었어요. 체구는 작지만 동그란 얼굴에 나긋나긋한 성격, 온화한 미소까지 정말 마음에 드는 아가씨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투나 행동만 봐도 좋은 어른들 밑에서 바르게 자랐구나 하고 알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괜찮은 아가씨가 손이 불편한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다니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허락했고 그쪽 집안에서도 우리 아들을 좋게 봐주셔서 결국 그 참한 아가씨는 제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아들 내외는 결혼식을 간소하게 올리고 신혼집은 따로 구하지 않고 저희 집에서 살았어요. 제가 아들과 같이 살던 집에 며느리 집만 추가해서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래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닐 텐데 그런 내색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친정 엄마처럼 편하게 대해주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어색해하지도 않고 밝게 적응을 잘하더라고요. 저에게 말동무도 대어주고 요즘 아가씨들답지 않게 새침한 면도 없고요. 그렇게 잘 지내던 와중 어느 주말 아들이 지방 출장을 가 며느리와 저만 집에 있을 때 며느리가 커피를 한 잔 타오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너무 좋아요. 제 엄마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오빠는 아들, 저는 딸.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며느리의 갑작스런 말에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우리 며느라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불편하지도 않았나 봐요.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데 제가 너무 좋다고 말하는 며느라기의 미소에 사르르 녹아서 입꼬리가 살살 올라갔습니다. 그래, 우리 딸. 엄마도 딸이 생기니 너무 좋다.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저는 저한테 찰싹 달라붙어 귀엽게 쳐다보는 며느리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어요. 저도 며느리도 즐거워서 한참을 깔깔거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정말 딸이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제 딸이 되어준 며느리는 평일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일찍 퇴근하는 날이건 늦게 퇴근하는 날이건 매일 제 식당에 나와 일을 도왔습니다. 사실 혼자 일하다 보니 일손이 많이 부족하긴 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맛집이라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와 주시다 보니 기존에 있던 식당으로는 감당이 안 되었고 더 큰 가게가 필요해 맞은편 상가로 옮긴 직후라서요. 장사가 망하기도 쉬운 일이지만 저는 운이 좋았던지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조금씩 커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시장 바닥에서 고생했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시내의 작은 식당으로 옮기고 지금은 이렇게 큰 식당으로 발전하기까지 이 식당에 쏘았던 땀과 애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이 식당도 제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고 보니 저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자식이 셋이나 있는 거네요. 아무튼 그 식당에서의 추억도 참 많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매일 퇴근하고 식당에 출근 도장을 찍었기에 저녁 장사를 마감한 후 문 닫은 식당 안에 우리 식구끼리 모여 앉아 늦은 저녁을 먹는 것이 소소한 행복 중 하나였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음식하느라 힘들어서 안 된다며 하루는 아들이, 하루는 며느리가 돌아가며 저녁 반찬을 만들곤 했었죠. 그리고선 네가 한 게 더 맛있니, 내가 한 게 더 맛있니 하며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 식구는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식당이라 쉬는 날이 따로 없다 보니 며느리가 하루 날 잡아서 여행 가자는 것도 한 번도 못 갔네요. 지금 생각하면 식당 하루 이틀 문 닫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한번 갔다 올 거라는 후회가 가장 큽니다. 하여튼 매일매일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들이 거의 새벽 늦게 일을 마치고 오더라고요. 원래는 야근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거의 새벽 3, 4시쯤 들어와 대충 씻고 몇 시간 못 자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몸이 축 날 텐데 하고 걱정했지만 어쩔 수 없는 도리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너무 바빠 보이길래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예, 민수는 요새 왜 이렇게 바쁘다니? 그러자 며느리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눈알을 살짝 굴리고선 대답하더라고요. 글쎄요, 요새 회사에 일이 갑자기 많아졌나 봐요. 그래도 금방 괜찮아진다고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오빠 바쁜 동안은 제가 2배로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저에게 약속이라도 하듯이 말하더군요. 도와줄 사람 없어서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길래 회사가 한창 바쁜 철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선 몇 주가 흘러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어버이날이라고 한우를 사왔길래 식당 영업이 끝난 후 저녁에 둘러앉아 같이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애들이 사온 고기라서 그런가 더 맛있더라고요. 아들이 고기를 굽고 있는데 표정이 조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자꾸 인상을 찌푸리고 가슴 한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자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얘, 너 어디 아프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 며칠 전부터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얹힌 것처럼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그저께 밥을 좀 급하게 먹었더니 체했나 봐요. 아들이 체한 것 같다길래 팔을 주무르고 등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색이 창백한 게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휴, 너 손 좀 따야겠다. 잠깐만 있어봐. 바늘이 어딨더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선 바늘을 찾으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옷이 뜯어질 때가 있어서 반지꼬리를 카운터 서랍에 넣어두고 쓰곤 했거든요. 일어나서 바늘을 찾으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그래? 엄마, 오빠가 쓰러졌어요. 며느리의 소리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쓰러지면서 들고 있던 집게와 가위며 의자까지 바닥에 널브러져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머, 얼른 119 불러, 얼른! 저는 며느리에게 당장 구급차를 부르라며 소리쳤고 며느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겨우 119에 전화하더니 빨리 좀 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함께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들의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새파랗게 질려가는 것 같았고 팔다리는 점점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아들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들, 일어나. 제발 일어나. 아무리 붙잡고 흔들어도 미동이 없는 아들은 제 속도 모르고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들은 들것에 실려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에서 아들의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는 동안 저와 며느리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평소엔 믿지도 않던 신을 찾아가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그 순간은 거의 영겁에 가까운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간의 흐름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한마디 하시더군요. 어머님, 아드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심장마비라더군요. 이제 나이 32살에 심장마비라니.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끝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를 정도의 새까만 물속으로 하염없이 가라앉고 가라앉는 느낌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디선가 먼 곳에서 엄마!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쓰러진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병실 안에 누워있더라고요. 손에 따뜻한 감촉이 느껴져 내려다보니 며느리가 제 손을 꼭 붙잡고 퉁퉁 부은 눈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부스럭거리자 며느리가 일어나서는 엄마 하고 말끝을 흐리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순간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꾸미기만을 바랬는데 저는 팔에 꽂혀있던 링거 바늘을 벗고 아들을 봐야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을 리가 없다고 소리치면서요. 옆에서 며느리가 제 몸을 붙잡고 말려보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뿌리쳤습니다. 며느리와 한참을 몸싸움하던 끝에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져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죽었을 리가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 그치? 저는 제발 이게 거짓말이라는 대답을 해달라고 며느리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젓더군요. 그러고선 한참을 혼자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몇 날 며칠을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혼절했다가 이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왜 우리 민수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 평소에 건강한 아이였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듣긴 했지만 그게 제 아들이 될 줄이야. 그러다 문득 아들이 죽기 전 무렵에 무리해서 일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로에 시달려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고 며느리에게 살며시 얘기를 꺼내봤는데 며느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엄마, 사실은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죄책감에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식당 일로 온몸이 쑤시다 보니 TV를 틀면 가끔 홈쇼핑에 나오는 안마의자를 보며 저거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지나가듯이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그걸 듣고 어버이날 저에게 그 비싼 안마의자를 선물하고 싶다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러 야근에 특근까지 자처해서 했다는 것을요. 아들이 쓰러진 날 원래는 그 안마의자를 받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붙잡고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민수야, 그깟 안마 의사가 뭐라고.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 제발.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민수야. 저는 그날 이후로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30여 년 전 아들 잡아먹은 년이 손주도 잡아먹으려 한다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저는 남편도 아들도 잡아먹을 팔자였던 걸까요? 그때 남편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아들을 안고 도망쳤던 벌을 이제야 받는 걸까요? 저는 제 입에 들어가는 밥도 물도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살아서는 안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냥 하루라도 빨리 아들 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병원에 입원시켜가며 죽지 못하게 맞더군요. 내가 내 아들 만나겠다는데 못 만나게 하는 며느리가 밉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식당 단골 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기다린다며 엄마가 평생 일궈온 식당을 위해서라도 힘들겠지만 기운 내보자고 몇 번씩이나 위로를 했습니다. 네, 제가 평생 일궈온 식당이요. 그 식당은 아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죠. 처음에는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 내외와 잘 살기 위해 일궈온 식당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들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아들이 죽기 전에는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웠는데 지금은 아무런 의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병원에서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생활을 2달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친언니한테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외에 가족이라고는 언니 하나 있는데 언니는 일찍 결혼하여 외국으로 떠난 지 오래되어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냈거든요.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제가 아들이 죽고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어디서 듣고선 연락한 거였어요. 언니는 저보고 한국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자기 사는 곳으로 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도 연락을 안 해서 소식을 몰랐는데 형부도 몇 년 전 돌아가셔서 언니도 혼자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있으면 계속 아들 생각만 나서 괴로운데 외국에 나가면 좀 나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선 외국으로 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며느리를 불러 얘기했습니다. 제가 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저는요, 식당은요? 식당은 전부터 눈독 들이던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얼마 전에 팔아버렸다. 너한테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한 건 미안해. 그리고 내 너한테 줄 게 있다. 저는 고이 준비한 통장을 꺼내 며느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열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았어요. 엄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식당 처분한 돈하고 내가 평생 모은 돈 전부 거기에 들어가 있다. 너한테 주고 가마. 어찌되었든 너는 내 소중한 딸이잖니. 너도 아직 젊은데 나도 있고 우리 민수도 있고 이 돈으로 새 출발하길 바란다. 엄마, 제가 어떻게 엄마랑 오빠를 잊어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저는 통장을 돌려주려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며느리의 품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엄마 말 들어. 난 이제 늙어서 돈도 필요 없지만 너는 아직 앞날이 창창하잖니. 엄마는 네가 부족하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야.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거절하지 말고 제발 받아주라.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며느리는 차마 더 거절을 못하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 재산을 모든 며느리에게 주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으로 떠나자마자 며느리와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혹시나 새 출발하는데 제가 방해가 될까? 새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전 시어머니와 아직 연락을 한다고 하면 안 좋게 볼까 봐서요. 그리고 며느리도 제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도 아들 생각보다 며느리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친엄마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친딸로 여기고 아꼈으니까요. 연락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독하게 먹었지만 막상 앞으로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의 앞날을 위해서는 제가 더 독해져야겠죠. 나중에 제가 죽을 나이가 되면 그때 한 번쯤 제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가 있는 외국에 도착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남처럼 지낸 언니였지만 그래도 가족이라고 만나니 편하고 좋더라고요. 가끔씩 아들 생각, 며느리 생각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보단 훨씬 나아졌습니다. 언니 집에서 지내면서 책도 읽고 산책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식당 일을 할 때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갔는데 이런 느긋한 삶도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 주고 온 전 재산이 생각나지 않았냐고요? 전혀요. 며느리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못해주고 와서 아쉬운 마음이 컸죠. 사실 나이 든 여자 둘이서 사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욕심 안 부리고 소박하게 아껴가면서 사니까 굳이 재산이 없어도 살만하더라고요. 물론 풍족하진 않지만요. 언니는 저에게 음식 솜씨가 좋으니 한식당을 차려보라고 했지만 저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여기서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아들이라는 삶의 원동력이 있었기에 치열하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니까요. 여기에서는 저를 그만큼 움직이게 할 만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살다가 조용히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삶을 마감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일 없는 일상이 계속되었지만 절대 잊지 않고 챙기는 일이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기일과 며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의 기일에는 거실 한켠에 작게 제사상을 차리고 언니와 함께 제사를 지냈어요. 이제는 눈물이 다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매년 아들 기일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눈물이 또 쏟아져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저를 언니는 말없이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생일에는 매년 편지를 썼어요. 보내지는 않았지만요. 보고 싶은 마음에 1년 내내 꾹꾹 눌러 담다가 며느리의 생일마다 그 마음을 편지에 담았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외국에서 나오면서 연락을 다 끊어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연락처도 잊어버렸어요. 한국에 아는 지인을 통해 몰래 알아볼까도 했지만 괜히 잘 살고 있는데 초치는 거 아닌가 해서 최대한 자제하고 참았습니다. 그저 착하고 밝은 우리 며느리라면 뭐라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올해 얼마 전 또 며느리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또 정성스럽게 편지를 꾹꾹 눌렀었어요. 편지를 1년에 한 번만 쓰다 보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한 번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쓰게 되네요. 언니는 저보고 며느리는 남의 자식인데 이제 잊을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하지만 저한테는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인걸요. 오히려 한 해가 갈수록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편지만 더 길어질 뿐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언니보다 먼저 죽게 되면 내 무덤에 이 편지들을 같이 묻어달라고 부탁했어요. 편지를 쓰다 문득 제 손을 바라보니 주름이 자글자글하니 나이 먹은 게 실감이 났습니다. 벌써 편지를 쓴 지도 10년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며느리도 지금은 40줄이 다 되어 있겠죠. 아들도 죽지 않았다면 지금 벌써 40대일 거고요. 40대가 된 아들 내외의 모습을 상상하니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실제로 보지 못해 아쉬운 마음과 함께요. 그리고 며칠 뒤 집에서 요리를 하던 언니가 재료가 모자라다고 해서
집안 마트에 들러 재료를 사고 집에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언니가 호들갑을 떨면서 제 어깨를 붙잡고 거실로 데려가더라고요. 거실에 들어가니 글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며느리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느덧 나이를 먹은 며느리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울음이 왈칵 터져나왔습니다. 그대로 며느리에게 달려가 품에 꼭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소리내어 울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제 볼도 꼬집어보고 며느리의 얼굴도 만져보고 했지만 전부 진짜였어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다리를 툭툭 건드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며느리를 안고 있던 손을 풀고 잠깐 떨어졌는데 며느리의 뒤에서 조그만 머리가 슬쩍 나오더니 저에게 다가와 꾸벅하고 인사하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 아이의 모습은 아들의 어릴 때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 아들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손주예요. 오빠 아들이에요. 벌써 10살이에요. 할머니가 보고 싶었대요. 그치, 준서야. 며느리가 싱긋 웃으며 그렇게 묻자 그 조그만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손주를 안고 울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세상에. 할머니가 우리 손주 있는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여기까지 할머니 보러 와준 거야? 정말 고마워, 우리 아가. 저는 손주의 얼굴을 축축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길 제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임신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떠난 후 임신인 걸 알게 되어서 저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제가 연락을 끊는 바람에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저를 만나기 위해 수소문하다가 10년 만에 제가 사는 곳을 알게 되어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내가 바보지. 내가 바보야. 너 잘 살랍시고 연락도 끊고 보고 싶은 거 참느라 혼났는데 우리 민수가 이렇게 예쁜 선물을 남겨두고 간 것도 모르고 정말 미안하다 얘야.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며느리의 손을 쓰다듬으며 훌쩍거렸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이제라도 만났으니 괜찮다며 보여줄 게 있으니 한국으로 같이 돌아가자더군요. 저는 곧바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손주랑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어찌나 즐겁던지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손주는 처음에는 잠깐 저를 어색해하더니 지 엄마를 닮아서 금방 저에게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르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배고프다고 밥부터 먹자면서 원래 살던 동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원래 살던 동네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더군요.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의 높은 상가에 세월이 많이 지나긴 지났구나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여기가 맛집이라며 어느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저는 식당 간판을 보고 그 자리에서 놀라 쓰러졌습니다. 어머,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간판 이름이 제 식당 이름이랑 같았거든요. 간판 디자인은 제가 운영하던 식당과 달랐지만 이름은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해하는 제 손을 끌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식당 안에 있던 직원들이 며느리에게 인사하더군요. 사장님, 오셨어요? 하고요.
식당은 제가 운영하던 시절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지 손님도 많아서 북적거리더라고요. 며느리는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시킨 뒤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 지인에게 팔아버린 식당을 며느리가 웃돈 주고 다시 사들였다는 얘기를요. 엄마가 30년 평생 일궈오신 가게인데 남 주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사버렸죠. 여기에 우리 엄마 피땀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나 잘했죠? 며느리는 얄궂은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네가 어떻게... 저는 며느리가 식당을 다시 인수한 것도 놀라웠지만 이만큼 키운 것도 놀라워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가 제 옆에서 도우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만 믿고 시작했다가 제가 만든 그 맛이 안 나서 몇 년을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연락이 안 되어 답답했다고요. 그래도 몇 년을 연구한 끝에 그 맛을 구현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음식이 나와서 먹어보니 정말 그때 그 맛이랑 똑같더라고요. 편하게 회사나 다니지 굳이 힘들게 장사를... 하는 생각에 며느리가 안쓰러운 기분이 잠깐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린 그 식당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제 식당, 아니, 이제는 며느리의 식당이죠. 며느리의 식당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며 식당 안을 둘러보니 1호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더라고요. 궁금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1호점? 그럼 2호점도 있는 거니? 엄마, 2호점도 있다뇨? 12호점까지 있는걸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핸드폰을 꺼내 식당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이더라고요. 전국 곳곳에 대도시마다 하나씩 제 식당 이름이 있더라고요. 무슨 점 하면서요. 저는 핸드폰에서 한참을 눈을 못 떼다가 감격에 겨워 또 울고 말았습니다. 정말 잘됐다. 너무 잘됐어. 네가 이렇게 잘된 모습을 보니 진짜 내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저 쓰라고 주신 돈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며느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옆 동네에 13호점도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13호점을 맡아주면 어때요? 뭐? 내가 13호점을? 엄마 나이도 있으니 요리는 직접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직원들 관리하고 운영만 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엄마가 이 식당의 원조 사장님이니까 고칠 점 있는지 보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총괄 이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찾아온 이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요. 총괄 이사라니. 평생 식당 하나만 운영하던 저에게는 생각도 못해본 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식당을 다시 맡으려면 언니랑 살던 외국 생활도 다시 정리해야 하고요.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생각할 게 많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언니랑도 상의해본 끝에 결국 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언니도 함께해요. 언니도 이제 저랑 10년을 같이 사니 다시 혼자가 되는 건 적적해서 싫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넷이서 살 수 있는 큰 집을 알아봐서 거기에 다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외국 생활을 청산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어요. 언니도 저도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정리하는 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 넷이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의 의욕을 되찾고 매일매일 식당에 열심히 출근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여기까지 키워온 식당, 제가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제가 혼자 운영하던 시절보다 더 열심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주는 학교 끝나고 제가 운영하는 13호점에 매일 놀러 오는데
오면 밥도 먹이고 얘기도 하고 보내곤 해요. 지금은 며느리 덕에 아등바등 살던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요. 저보다 훨씬 부자도 많겠지만 제 기준에는 이 정도면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주가 갖고 싶어하는 책이나 물건들도 마음껏 사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언니는 동네 어르신들 상대로 기초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언니도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네 식구가 모여 같이 식사를 했어요. 며느리가 워낙 바쁘다 보니 같이 식사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전에 아들 내외와 셋이서 식사하던 시절이 생각나 뭉클했습니다.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열심히 밥을 먹는 손주를 보니 가슴이 벅차 오르더군요. 아참, 제가 10년 동안 썼던 편지는 며느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많으니 못다한 이야기는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창밖의 풍경이 오늘따라 참 정답게 느껴지네요.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풍경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저에게는 항상 불행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네요. 이렇게 오늘도 행복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저에게 일어난 이 기적들을 하루하루 되새기며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요.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게요.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